내 채널의 시청자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둡니다. 2. 유엔에서의 일본의 음모. 3.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 최근 국제적으로 고유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들의 패권 다툼으로 세계는 갈수록 더 혼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다고 한들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군사력을 비롯한 과학기술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유 역시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2022년 올해 사상 최대의 밀 수확을 이뤄내며 농업국가로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 역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유일한 단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끊이지 않는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런 국제적인 갈등 상황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던 일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에 타격을 주겠다며 중대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물리력에 기반한 군사적 조치가 아님에도 러시아의 중대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의 경제와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에겐 비밀리에 접촉하여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허브국을 제안하고 한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 제품을 특별 공급해달라 요청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한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진출하도록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에너지 시장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7월이 되자마자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기버렸고 이에 독일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으로 유럽의 최대 전력 회사가 된 독일의 유니퍼는 독일로 향하던 천연가스 공급이 끊기자마자 곧바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유니퍼의 최고 경영자인 클라우스 마우바흐는 그동안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불안정과 가격 인상으로 전력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며 독일 정부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입니다. 현지의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완전 차단된 마당에 유니퍼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이번 구제금융 신청을 두고 사실상의 파산 선고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내 최대 전력 회사마저 러시아 리스크에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가운데 유럽 내 수많은 중소 전력 회사들도 도미노 연쇄 파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니퍼의 주가는 2022년 들어 70%가량 하락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유니퍼의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며 투자 등급 중 최하위권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독일의 경제부처에선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불안정으로 매일 3천만 유로 우리 돈 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 달이면 1조 2천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로 벌써 6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수천 킬로미터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수십조 원의 투자금이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공짜가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여 해당 이자를 메꾸고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지만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십조 원을 들인 투자는 물거품이 되며 관련 업체들은 연쇄 파산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독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비우호 국가인 일본에 대해 가스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2009년부터 공동으로 러시아 영해 사할린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있었고 사할린 가스전은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과 일본의 미쓰이 물산 미쓰비시 상사의 지분이 투입된 가스전입니다. 연간 1000만 톤가량의 천연가스 생산량 중에서 절반을 넘는 600만 톤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수입하는 전체 에너지량의 20% 정도입니다. 일본 역시 상당히 많은 에너지 비중을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비판에 앞장서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해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스 차단 조치에 일본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90년대 사할린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계약하던 당시
러시아는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한 결과 30년의 장기 채굴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러시아의 국익과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푸틴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지분이 박탈되며 일본으로 가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도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뺏겼다고 밝히며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자국 기업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었다는 소식에 일본 현지의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합쳐 대략 20% 정도를 의존 중인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전력요금과 난방비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의 전력요금은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와 가스 수요가 폭증하는 겨울철엔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천연가스의 대체 수입지를 찾겠다고 밝히며 사할린 에너지 중단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세계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30곳 이상의 국가들을 비호국으로 설정해놓고 에너지와 수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비호국에 포함되지만 비호국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비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 경제조치, 일명 불이익 조치에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수많은 국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데 반해 오직 한국만 불이익 조건에서 벗어난 배경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고객이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서 벗어나기로 의결했기에 러시아는 지금 당장 새로운 고객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다변화하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중심이 한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사이처럼 보이지만 유럽처럼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다가 종속되어버린 결과를 교훈 삼아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이 극소량으로 앞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장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은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하여 얻어낸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고품질의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국가인 중국, 일본, 싱가폴 세 곳에 수출한 금액만 15조 원이 넘어가며 심지어는 세계 최대 석유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조 원에 달하는 정제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석유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가공되지 않은 원유를 한국에 수출하면 고품질의 석유를 전 세계로 판매할 수 있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푸틴은 자국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핵심 소재들의 수출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핵심 소재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수입하여 가공한 뒤 전 세계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이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주장한 이유는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에 러시아를 축출하고 자신이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하루빨리 러시아를 축출시키고 자신들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들어가려는 야망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이런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유 자체가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에 대항한 국가들의 모임이며 이중 상임이사국은 승전국 모임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낸다는 것은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일본이 선을 많이 넘었다고 판단해 일본의 에너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경제를 초토화시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려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러시아를 비판하며 국제적인 입지를 다지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하겠다는 일본이 뒤에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국제적인 제재 분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부 장관은 다른 수많은 국제 제재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산 스마트폰과 전자제품, 자동차가 없다는 것에 러시아 국민들이 제일 큰 불편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산 스마트폰과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역시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로 한국산 제품 공급이 끊기며 러시아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현지에 한국 공장들이 철수하며 많은 러시아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호감 1위 국가는 한국인 만큼 러시아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돌아오도록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본의 에너지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반면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니를 포함한 일본 기업들이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직전까지 왔습니다.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 훌륭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를 규제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디램입니다. 디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필요한 필수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 규모가 이미 5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이 중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하면 72.6%입니다. 이 정도면 독점은 아니지만 삼성과 SK의 과점 알리가펄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삼성과 SK가 디램 반도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적인 힘이 있다는 뜻이죠. 일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도 모른 채 한국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에 디램 반도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까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은 모두 아시다시피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중이 정말 상당하죠. 하지만 이 반도체들을 어느 국가에 파는지 보면요. 여기 중국 44%, 홍콩 21%, 싱가포르 10%, 베트남 8.3%, 아직까지 일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필리핀 2.4%, 미국 1.7%, 드디어 여기 일본이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인데 일본은 1.5%, 너무 귀여운 수준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디램 점유율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이 72.6%.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디램을 전혀 주지 않아도 큰 타격이 없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을 받지 못하면 3위인 마이크론 그룹으로부터 공수해와야 하는데요.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반도체 분야를 꿰뚫고 있겠죠.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마이크론사의 부품들이 소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 및 공급 규모에 절대 못 따라오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10나노급 3세대 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경쟁사 대비 1년 이상을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애초부터 R&D에 투자하는 규모가 다른데다가 글로벌 디램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본 대기업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회사가 바로 소니와 닌텐도입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니는 최악의 경우 회사를 쪼개서 해외 기업들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처럼. 자,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소니의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소니는 총 3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무려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있지만 36개 가운데 20개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소니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지 센서인데요. 이 분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7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니의 전자기기와 게임 등은 이미 성장이 멈추고 실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애플과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세계 스마트폰 4위 샤오미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오포, 모두 중국 기업들이죠.
이 둘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올해 5월 삼성전자는 소니보다 앞서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대요. 최근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공개하였습니다. 당연히 삼성으로 바꿔야죠. 특히 중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카메라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 유의자 중국 1위 스마트폰 제조회사 화웨이도 곧 삼성전자로 갈아탈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 어떻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을 박살내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5일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양국의 수출 규제 수위가 점차 강화된다면 소니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를 쪼개서 해외 자본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미지 센서와 전자기기가 박살나면 기껏해야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 소니 뮤직, 금융 서비스 정도가 남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영화 배급 등의 사업으로 분기마다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40억 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죠. 소니의 심장이 비수가 꽂히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소니는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에 이어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회사이고요. 기업 가치는 74조 원. 소니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닌텐도의 기업 가치는 48조 원. 여기에다가 두 회사들의 다른 부품들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해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특위위원장님과 김민석 부위원장님의 지소미아 관련 사이다 발언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겠다는 나라와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해놓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의 2차 대전 전문 국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